현재 중국 전역이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20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가난한 국가들을 협박하여 희귀 광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프로젝트가 전부 한국에 의해 실패하며 한국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광물들로 핵 추진 잠수함을 넘은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가난한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사업 및 협박 때문에 중국에 종속된 지 오래고 중국의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하게 된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국가들이 전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며 한국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정책 분석가이죠. 벌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믿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결국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연료는 관리도 못할 거야. 영국 해설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CNN 앵커는 대통령이 트럼프와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상징적인 승리일 뿐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부서 안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 허용 뒤에 숨겨진 비밀 계획은 따로 있었고 이러한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비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3배로 뛰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허가로 인해 한국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을 즉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서를 제게 밀었습니다. 연료, 원자로, 제어 시스템 모두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확보한 양은 얼마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치의 3%도 안 됩니다. 그 말에 제 손에 커피가 식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지만 연료가 없으면 그건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했거든요. 그날 저녁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전이 함께 참여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잠수함만 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변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선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그 말인가요?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핵 응용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우리에게 열쇠를 쥐어주고도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몰랐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지막지한 권한을 허가해줬던 거죠. 회의가 끝난 뒤 한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분석관, 대변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러자 그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잠수함이 아니라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를 요청한 건 핵 추진 잠수함 그 자체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저 미끼였을 뿐이죠. 그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들어보세요. 추진체 조항 덕분에 우리는 소형 원자로 핵심부를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소형 원자로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거든요. 즉, 우리는 해양 실험용이라는 명목 아래 고농축 우라늄 주기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했어요. 잠수함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의 접근에 대한 모든 권한 말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 농축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계하고 모의 시험하고 부품을 수출할 수도 있죠. 단지 해양기술 장비라는 이름으로요.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핵 개발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모호한 조약과 외국의 감시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펙 공동성명서의 단 한 줄, 해군 추진체 목적이라는 문구 하나로 우리는 핵기술 생태계 전체로 이어지는 뒷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죠.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 해군 및 중국을 견제하려고 잠수함만 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핵 기술의 자주권입니다.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꿈, 정치적 상징일 뿐 실질적 변화는 없다. 저는 신문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군. 제 동료 민주가 웃었습니다. 계속 웃게 놔둬요. 곧 우리 조선소에서 원자로를 찍어낼 테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포세이돈 K라는 이름의 소형 모듈 원자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완성하면 군사용뿐 아니라 민간 에너지 수출도 가능합니다. 유닛당 수조 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추진 제어 통합 시스템의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는 잠수함용이지만 남극 기지나 달 탐사 에너지 기지에도 이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 미래, 그리고 에너지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직 한 가지 한계, 우라늄 공급만 적기에 받을 수 있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무적의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과소평가 한 번에 전 세계를 흔드는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던 거였죠. 밤이 되어 저는 청사를 나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게 기술 강의를 듣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허점을 이용해 스스로의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단순한 승인, 우리의 결과는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문장 하나, 허점 하나, 그리고 국가의 각성.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라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일단 두고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박 분석관, 한 국장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자로가 완성되면 우리는 P5 밖 유일한 이중 핵기술 보유국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냉각 시스템, 수소 생산, 우주 이온 엔진까지 파급될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전부 해양연구 명목 아래 가능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국 그게 다 계획이었군요. 잠수함은 명분일 뿐, 진짜 목표는 금지된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었죠. 트럼프는 핵 추진 잠수함에 속아 한국이 던진 미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우라늄 공급만이 남았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보이죠. 에이펙은 회담이 아니라 방아쇠였습니다. 우라늄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프긴 하겠지만 한국은 늘 그랬듯이 모든 것을 성공해내고 말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단지 배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얻은 건 스스로의 핵 운명을 통제할 권리였습니다. 에너지에서 방위까지, 바다에서 우주까지.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백악관은 24시간 만에 초비상 사태를 선포했거든요. 언론은 그것을 코리안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이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단순한 잠수함 협상이 아니었고 미국은 미끼에 속아 한국에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 할 금단의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모든 핵기술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처의 상황실에서 속보 자막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 추진 조항 철회 검토.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지. 잉크는 말랐어.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마치 금속벽 안에 갇힌 천둥 같았습니다. 상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미국의 트럼프라면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철회함으로써 줬던 것을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한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스스로 핵 추진 잠수함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었죠. 펜타곤이 난리입니다. 한 국장이 제 뒤를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속였다고 난리예요. 저는 위성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교묘하게 협상했을 뿐이죠.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협상을 더 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벌벌 떨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상황이 전달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허가를 철회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다는 정보였죠.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항은 공개된 약속이자 국제적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뒤집는다면 오히려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동맹국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셈이었죠. 그렇게 태평양 건너편은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해군 조항의 허점을 이용하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10년 만에 가장 영리한 전략적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현실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연료, 즉 우라늄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미국은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은 직접 제재할 수 없으니 세계를 움직였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주요 우라늄 수출국 모두 미국 국무부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로의 모든 선적을 중단하십시오. 말은 공손했지만 뜻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곧바로 프랑스가 한국과의 계약을 동결했고 호주는 임시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동맹인 캐나다조차 조심스러운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국에 우라늄을 수출한다면 관세를 미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한 국장은 그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그들의 방식이지. 혈관을 끊어서 심장을 굶기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를 찾으면 되죠.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국가에 탐사를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을 막는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죠. 다음 날 관악 인근 지하 벙커에서 암호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기는 시멘트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질학자, 방위산업 전문가, 통상관료 등 12명이 원탁에 앉았어요. 문이 닫히자 한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라늄이 없으면 우리 추진 프로그램은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기껏 핵 추진 잠수함 허가에 따른 소형 원자로 접근 권한을 얻어냈는데 연료가 없어서 모든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토륨 대체는 어떻습니까? 한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군용으로는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고순도 광석이 필요합니다. 그걸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트럼프가 주요국들을 압박하여 한국에 대한 공급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단 한 곳, 아직 글로벌 네트워크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벽에 지도가 투사되었습니다. 붉은 원이 중국 북쪽 초원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작고 산악지대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지질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당연히 주요국도 아니기에 트럼프의 압박이 미치는 국가도 아니죠. 솔직히 오만한 트럼프는 이런 나라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소련 시절 기록에 따르면 이시쿨 호수 근처에 고순도 우라늄 광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거긴 너무 멉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기엔 너무 멀고 우리가 닿기엔 충분히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캐낼 수 있을 리 없죠. 캐낸다고 해도 중국의 보복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한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보건연구팀으로 갑니다. 교란 작전이죠. 영부는 합법적이고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한 통상관료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한 국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활을 든 기마민족의 오래된 사진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1300년 전 동쪽에 사라진 왕국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분석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고구려 말씀이시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역 일부 마을은 아직도 고대 한국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구매자가 아닌 형제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형제로서 대해준다면 분명 승산이 있어요. 그 말은 미친 계획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과학, 외교, 역사, 그리고 생존이 섞인 임무. 혈통을 다리로 삼겠다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에 호소할 겁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도와줄지도 모르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벙커 천장을 두드리며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한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엔의 요청에 우라늄 화물 경로를 추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럼 우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땅속으로 숨어야겠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코드 하나만 있었으니. 프로젝트 오리온. 임무는 단순하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단 기간에 새로운 우라늄 공급원을 확보하되 어떤 국제적 흔적도 남기지 말 것. 벙커를 나서려는데 한 국장이 문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박 분석관,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실패하면 원자로는 죽고 그와 함께 우리의 자주권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핵 자주권을 얻기 위해 20년은 납작 엎드려 지냈습니다.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도 그저 허가 하나 얻어내기 위해 20년을 기다렸고 힘과 기술력이 없는 척 연기까지 하며 모든 조롱을 감내했죠. 만약 우리가 이번 작전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다시 20년을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저력을 파악해버렸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안개 낀 하늘 저편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텐산 산맥 너머, 어딘가에 이친 형제의 후손들이 한국의 미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속을 걸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묻혀있는 형제들의 땅이군. 그렇게 저는 가짜 이름으로 이곳 고원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제 여권에는 위조된 농업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소금 냄새로 가득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적막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초원은 끝이 없을 만큼 펼쳐져 있었고 겨울 하늘 아래 황갈빛과 회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트럭 창문 너머로 저는 번호판 없는 지프차 옆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땅을 사고 있었습니다. 논밭 하나, 들판 하나씩.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하지만 태양이 아니라 흙에 대해 묻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좌표는 우리의 우라늄 탐사 지역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먼저 이곳 지역의 우라늄의 존재를 눈치채고 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흙벽돌로 지어진 어두운 선술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검은 정장들 말이오, 한 노목동이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10배의 가격을 제시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놈들, 분명 중국 놈들인데 키르기스스탄 군인들을 데려와요. 아마 그들은 이미 정보를 매수한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 속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내 사촌의 땅을 환경보호구역이라며 빼앗아 갔소. 그런데 지금 그 강은 오염됐소. 그들에게 땅을 넘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조상의 땅을 더럽히고 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자기네 인부들만 데리고 왔소. 중국 놈들 말이오. 우리는 이제 우리 땅에서 손님이 되었소.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터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이 바깥의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과 함께 마을 광장으로 갔습니다. 우물 옆에는 검은 SUV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중국인이 통역을 통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가치란 걸 몰라. 우리가 이곳에 문명을 가져왔소. 당신들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갈라진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땅은 죽어가고 있소. 우리가 다시 꽃 피우게 할 수 있소. 서류에 서명하면 전기, 병원, 학교를 지어주겠소. 물론
당신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질 수 없는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지. 한 농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그 남자가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시 이전이요. 새 집은 콘크리트로 멋지게 지어드릴 겁니다. 우릴 믿으시오. 중국 정부가 보증하겠소. 모두가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본색은 곧 드러났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고의적으로 마을의 전기와 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몰고 와 빵과 생수를 나눠주며 계약서를 내밀었죠. 서명하면 당신의 아이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끝까지 거절하자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이 나타나 가축 검역을 이유로 그들의 소를 몰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을 농지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도 외면했습니다. 베이징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일개 경찰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채의 집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의 오래된 목조 가옥. 사람들은 그곳을 할머니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작고 왜소한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회색 눈빛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입니다. 한 주민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밭 아래가 바로 핵심 광맥이죠. 물론 중국은 협박으로 우리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갔지만 그곳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할머니의 땅이죠. 저희 쪽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군요. 당신 얼굴에는 동쪽의 피가 흐르지만 어딘가 다른 냄새도 나요. 당신 중국인이 아니군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원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광석입니까? 집 안에는 낡은 천으로 만든 자수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고 금빛실로 수놓은 산맥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름도 묻지 않고 차를 따르셨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세 남자였어요. 자동차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중국 비자도 준다고 했어요. 거절하자 이렇게 말했죠. 어차피 정부가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반항을 하는지 알긴 합니까? 그건 중국 정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들은 내 땅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매주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치가 없다면서 왜 자꾸 많은 돈을 주겠다며 가족들 모두 실종되고 싶냐며 협박을 하는 건가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와 고분 표식, 낯선 문양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협박까지 하다니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했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팔지 않으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땅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잠든 곳이에요. 내가 그저 몇 푼의 돈 때문에 조상의 터전을 판매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선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들이 금을 원하면 다른 곳을 파면 됩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요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즉석 라면 상자와 발전기를 들고 왔죠. 보세요, 할머니. 우리가 전기를 가져왔어요.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알다시피 오래된 집에는 사고가 많죠. 불이 나거나 병이 돌거나 물이 새기도 합니다. 즉,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오늘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 나이를 먹고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선조는 당신 조상이 그를 배우기도 전에 이 땅을 지키며 죽었습니다. 통역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당신네는 이런 전설을 참 좋아하죠. 그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아 저를 보았습니다. 봤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역사를 사려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용기는 제가 써왔던 어떤 보고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리를 떠난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죠.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 피는 뿌리를 지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밭을 지나갔습니다. 중국인들은 붉은 경고 깃발을 세우고 출입 금지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그것들을 뜯어내 마당에 꽂아두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땅에 저주를 걸었다고 수군댔습니다. 그 땅을 파면 눈이 멀 거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때때로 전설이 법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마을을 떠나려던 순간 작은 소녀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분이 제 할머니예요.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조상이 해 뜨는 동쪽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스카프에 수놓인 붉은 산맥 무늬가 우리 기록에서 본 고구려의 상징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우라늄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뿌리의 마지막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땅을 지키는 그 할머니는 단지 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는 같은 혈통, 즉 고구려 혈통이었죠.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레일라가 맨발로 마루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리본으로 묶은 머리카락이 떠오르는 새벽빛과 어울려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18살에 불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 초원의 언덕보다 오래된 어떤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시죠?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나 어린 학생이 말입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그러자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배웠어요. 드라마, 노래, 그리고 책으로요. 친구들이랑 누가 사랑해요를 더 빨리 말하나 내기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딴 초원 한가운데서 한국어의 부드러운 모음이 울려 퍼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필 왜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따뜻하게 들려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천으로 감싼 비단 조각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을 펼치자 황금빛 자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고대의 한자가 수놓아져 있었죠. 옆에 있던 한 박사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중국 문자가 아닙니다. 고구려 문자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찍고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그 문양은 한국 왕실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던 고대 전사 부족의 상징과 일치했습니다. 족보의 문장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고구려 멸망 후 서쪽으로 이주한 전사들의 후손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저는 레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깃발에는 3개의 산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당신네 동전에도 있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붉게 물드는 초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또래들은 다 한국을 좋아해요. 음악도, 패션도, 드라마도요. 물론 이곳은 외진 곳이지만 제 친구들은 다들 저처럼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좋아하는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할 때 진심이 느껴져요. 무언가를 만들 때도 돈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K-팝 연습실, 서울의 길거리 음식, 부산의 해변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쇼핑하러가 아니라 어떻게 나라가 마음을 잃지 않고 성장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 친구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게 꿈이 아니에요. 다들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죠.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외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도 한국의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박사가 위성사진이 담긴 서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레일라, 이 언덕 밑에는 단순한 광석이 아니라 역사가 숨어 있단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박사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신뢰를 얻으면 이 땅의 열쇠를 얻는 거야.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계약을 따내야만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제안하죠? 중국은 이미 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교육을 줘야 해요.
존엄을, 그리고 진실을,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그날 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깜빡였습니다. 중국 사절단이 또 온 것입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금괴와 붉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서명만 하세요. 한 남자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베이징이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상을 잇는 학교를요? 당신들이 이곳의 다른 지역에 그랬던 것처럼 키르기스어를 못하게 하고 강제로 중국어만 가르치겠죠? 학교를 짓는데도 중국인 인부만을 사용하고 중국산 자재, 그리고 중국인 교사만 채용하며 사실상 중국의 배만 채우면서도 우리나라를 중국의 노예로 만들 속셈이 분명해요. 남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니요. 미래를 배우는 학교죠. 중국이 곧 미래거든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먼저 명예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치시오. 통역은 그 말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곧 팔 거야. 결국 모두 팔게 된다. 감히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다니 별 노망난 늙은이를 다 보겠군. 레일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우릴 인간으로 안 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자원만 보일 뿐이죠. 그녀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우리를 뭐로 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밤새 연구실에서 잠 못 이루는 기술자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한국의 어머니들,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가족으로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지원 트럭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금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대신 씨앗, 정수기, 그리고 한국어와 키르기스어로 함께 인쇄된 교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돈은요? 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함께 설 기회를 드립니다. 레일라는 아이들과 물품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중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해가 뜨는 곳에서 왔어.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불빛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레일라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췄고, 어른들은 불 앞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돈이나 금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빛을 가져왔죠. 그건 더 귀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원래 당신들 것이었던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죠.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 손녀를 부탁하겠어요. 조상들이 시작한 걸 이어주세요. 해가 뜨기 전 레일라는 강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들었을 땐 그냥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 같아요. 바람이 불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믿고 늘 함께한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제 마음을 믿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는 가족과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 마을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가장 주민들끼리의 관계가 끈끈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한국과 아주 많이 닮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쪽 산맥이 여명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 개의 봉우리, 그녀 할머니의 비단 자수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치나 자원 문제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라는 맑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흘 뒤 중국 특사단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과 통역사,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프차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굉음을 내며 들어왔고 엔진은 마치 포효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실크 넥타이를 맨 키 큰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을 데려와라. 이제 거래를 끝낼 때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사살하겠다. 그 노망난 노인네 따위가 감히 중국을 어찌할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미끄럽고 거만했으며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광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죠. 저는 카메라를 조정하는 척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몸속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통역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천만 위안과 베이징의 새 집을 제안드립니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 거지 같은 국가가 아닌 세계 최강국인 중국에서 말이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럼 내 땅은요? 남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겁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팔 수 없는 것들도 있답니다. 통역사는 잠시 머뭇거렸고 남자의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가격 없는 건 없어. 이 미친 노인네야. 그가 내뱉듯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거절하면 이 마을의 전기와 식량, 약품을 모두 끊을 거다. 당신 하나 때문에 이곳 모든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리고 외진 곳에선 사고가 자주 나지 않나? 당신네 주민들 몇 명이 갑자기 사고로 실종돼도 아무도 신경조차 안 쓸 텐데. 그의 말은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가져가겠다. 그녀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중국의 발전, 세상의 발전 말이야.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병사들이 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재건할 수도 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없애버릴 수도 있지.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한 박사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 넘었군. 그들은 애초에 선이 없었죠. 중국이잖아요. 주변국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린 국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곧게 펴셨습니다. 발전이라니. 그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 파지도 않은 무덤밖에 안 보이네. 통역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중국 특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인네, 세상은 이제 전설 따윈 신경 쓰지 않아. 당신 시대는 끝났어. 새로운 시대, 중국의 시대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할머니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전설을 두려워하나? 그날 밤,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중국 트럭들이 마을 외곽에 정차해 있었고 불빛은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깜빡였습니다. 한밤중 세 사람이 몰래 할머니의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서울 외교부 소속 이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깃발이 아닌 존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늙은 여인의 땅에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잊힌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끊어진 적 없는 인연을요.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 손녀 레일라 양을 위한 장학금 서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죠. 언어, 외교, 환경과학을 배우며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세우려 했던 다리를 이어줄 겁니다. 레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공부요? 이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가족으로요. 이 땅의 목소리로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뭘 원하십니까? 아무것도요. 단지 신뢰만 원합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고구려부터 이어진 한민족이죠. 비록 지금은 서로 국가가 다르게 되었지만 피는 못 속이는 법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땅을 해치기 전에 우리가 우라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광석을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불안정한 지층 때문에 소, 가축, 심지어 아이들까지 병들 수 있어요. 중국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캐가고 떠날 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라늄을 캘 때는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야만적인 방식을 사용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곳을 보존하고 조상들의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곧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할머니는 장학금 봉투를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이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구려가 무너졌을 때 당신 조상들이 우리의 불씨를 이 초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빛을 다시 전하러 온 겁니다. 레일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는 촛불을 바라보셨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손처럼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책을 들고 오고 저들은 총을 들고 오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겠지. 그리고 이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 손녀를 당신네 딸처럼 대해줄 것을 약속합니까? 국기를 걸고 맹세드립니다. 우리는 애초에 가족입니다. 당신의 손녀는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두 국가의 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데려가시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아이가 하게. 새벽, 중국 사절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특사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레일라와 함께 나섰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빛을 가져오는 쪽을 선택하겠소. 쇠사슬이 아니라.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자유를 후회하는 게 피를 파는 것보단 낫죠.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들의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1300년의 인연을 다시 잇는 약속이었어요. 레일라는 할머니의 스카프를 쥔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이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우리와 역사, 당신의 역사 모두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역사가 바뀌는 날이겠군요. 그렇게 레일라가 처음 서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네온빛 스카이라인은 살아있는 회로처럼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죠? 차가 한강 위의 다리를 지나가며 푸른 조명이 비쳤고 유리처럼 빛나는 빌딩들이 물결을 반사했습니다. 검문소도 없고 군인도 없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없어요. 대신 조용한 센서들이 지켜주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유리창에 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이 어두워요. 그런데 여긴.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빛에도 이유가 있네요. 제가 알던 한국과 일치해요. 정말 영상 속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었군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예요. 이런 국가를 만든 사람들과 같은 핏줄이라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쉴 틈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레일라와 저는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요새였죠. 수십 개의 스크린에 무역로, 에너지망, 전 세계의 신호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무역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 장관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지구의 맥박을 이곳에서 감시하죠. 엔지니어, 정보관, 군 장교들이 모여 원자로 설계와 연료 조달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있지만 농축 우라늄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라늄이 없다면 한국이 20년 동안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됨과 동시에 미래도 사라지고 말아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서류철을 세게 덮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제재가 떨어집니다. 공기 속 긴장감이 숨막히게 짙었습니다. 레일라는 제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 숫자만 말하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닮으셨네요. 그녀가 조그만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이걸 틀어달라고요.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쪽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구매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판매자가 아니죠. 긴 겨울 끝에 돌아온 가족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콘크리트 벽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기계의 전자음마저 멈춘 듯했죠. 박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번역해 주겠습니까? 레일라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한국은 구매자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믿고 우리의 자원을 맡긴 것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라 변호사들 입을 막는 방법으로는 완벽하군요. 잠시 후 회의실 곳곳에서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누그러지고 이 회의가 단지 에너지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임이 느껴졌습니다. 박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나 거래로 보이는 이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는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꿉시다. 무엇으로요?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신선 작전으로요. 그 순간 화면 중앙에 새로운 이름이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그 후 공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엔지니어들은 군사용안이 아닌 공동개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말이죠. 폐열을 이용한 소형 발전 그리드를 만들어 초원 마을을 밝히면 어떨까요? 지하수를 정화하는 하이브리드 원자로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싸워왔지만 박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레일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장관님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빛은 모두의 거지라고 하셨죠. 박 장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께 전해드리세요. 우리가 당신들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다시 고향을 느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린 같은 민족이거든요.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최종 설계도가 벽에 투사되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복합 정화형 소형 원자로. 핵심은 단 하나였죠. 에너지가 아니라 환경과 생명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린 채굴보다 정화를 먼저 시작합니다. 중국은 정화 없이 자원만 빼가기에 남겨진 토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지만 우리는 신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릴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건 승리의 박수가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레일라는 할머니의 음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맞았어요. 당신들은 우릴 외국인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죠. 그렇게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 협정은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체결되었습니다. 악수도, 사진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조차 없었고 중국 및 전 세계가 모르게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죠. 단지 2개의 펜이 아무 표시도 없는 종이에 사각거릴 뿐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 키르기스스탄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참여한 일 중 가장 위험하고도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코드명은 침묵협정. 겉으로는 한국이 중앙아시아의 농업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암호화된 부속 조항에는 훨씬 더 은밀한 임무가 숨어 있었어요. 평화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우라늄의 첫 합법적 불법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 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는 온실을 짓는 게 아니라 국제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레일라는 직접 호송대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교류 학생으로 위장하는 임무였습니다. 18살 소녀가 상추를 나른다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녹색 작업복을 매만지는 모습에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말아요.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전 농작물 재배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첫 번째 컨테이너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정식 수출품은 수경재배용 토양이었지만 실제 내부에는 방사선 차폐용, 탄소 섬유로 감싸진 우라늄 코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서울중앙통제본부로 실시간 전송되었죠. 저는 서울에서 부산, 사막기지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라인을 총괄했습니다. 데이터 안정상태 유지 중입니다.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지진파 위장 신호 작동 완료. 위성 감지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 줄기라도 새면 베이징이 냄새를 맡을 겁니다. 2시간 뒤 경고등이 붉게 깜박였습니다. 중국 위성 접근, 감시 궤도 진입, 15분 내 열 영상 전환, 농업 패턴으로 위장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농업 패턴이요? 그래요. 원자로 흔적을 논밭으로 바꿔버리세요.
중국의 위성이 우라늄이 아닌 논반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한국 위성들이 반사 신호를 조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가짜 관계선과 온실 구조물이 위성 영상 위에 더 씌워졌습니다. 중국 레이더에는 그저 평범한 온실 지대만이 보였죠. 중국의 위성 기술은 전 세계 최강인 한국의 위성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었기에 그저 허상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각 무전기 너머로 레일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파 호송대 이동 중. 현지 검문소 접근. 억양 잊지 말고 현지인처럼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언가라도 모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한국산 비료라고 하세요. 잘못 만지면 작물이 죄다 상해버리니 조심하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전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빛은 어둠을 지나야 집에 도착한다고. 검문소는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중국 요원들과 통역을 위한 최소한의 키르기스스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키르기스스탄 전체가 완전히 중국에 장악당한 듯 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통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레일라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경재배용 영양토예요. 서울에서 보낸 거예요. 하나 열어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뚜껑 여는 소리. 요원이 손으로 흙을 쥐었습니다. 흙냄새군. 레일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흙이니까요. 요원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손을 털었습니다. 다음부턴 중국어로 라벨 붙여라. 너희 키르기스스탄은 10년 내로 국가 공용어가 중국어로 바뀔 테니 말이야. 그녀는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통과했다는 보고가 오자 서울 본부에서는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심각한 위기 상황이 펼쳐졌죠. 열감 이상 감지, 추출 터널 구역에서 온도 편차 발생. 제가 욕을 삼켰습니다. 중국이 터널을 포착했어요. 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박 장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숨기면 되겠군. 어떻게요? 진짜 농장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수분 후 현장 엔지니어들이 위장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거대한 투명 돔이 터널 위에 전개되었고 내부 조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위성에서 보면 그것은 원자로가 아니라 반짝이는 온실 단지였습니다. 열감지 정상화 완료. 중국 위성이 속았습니다. 그들의 위성 기술은 미국을 넘어섰다더니 영 조악하군요. 몇 시간 후 레일라가 다시 무전했습니다. 에코 기지 도착. 주민들이 빵과 소금으로 환영해요. 공기가 고향 냄새예요. 화물 상태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손상도, 흔적도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밀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그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라늄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농업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마지막 데이터 전송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도 위 붉은 점들이 하나둘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박 장관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정말로 해냈군요. 아무 뉴스도 없이.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결과죠. 모니터 불빛이 꺼지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은 총도, 위협도 없이 세계를 속였습니다. 오직 지성과 절제, 그리고 조용한 용기로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죠. 확실히 그들은 그것을 보복이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그저 공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위성에서 초원 지대에 불규칙한 열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한 중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그 패턴은 어떤 농업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을 자원절도국이라며 연일 방송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자원을 훔쳤다. 중국 앵커는 독을 머금은 목소리로 반복했죠. 제 이메일함에는 조작된 문서와 위조된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밀폐 화물이 포착됐다. 라는 가짜 보도가 퍼졌습니다. 동시에 베이징 국영 무역사들은 곡물을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었어요. 가격이 붕괴됩니다. 한 키르기스스탄 무역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행패 때문에 48시간 만에 지역 곡물 선물 가격은 12%나 급락했어요.
중앙아시아의 중소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트레이더들은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걸 보며 비웃었죠. 심지어 밤이 되자 이젠 우리의 서버 화면이 동시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항만관리 시스템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사이버 대응팀이 외쳤습니다. 중국은 협박, 경제 공세, 허위 정보로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젠 레일라의 마을조차 중국 요원들의 괴롭힘에 시달렸죠. 지난주엔 3개 마을의 전기와 수도가 끊겼어요.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중국이 곧 땅을 빼앗으러 온다고 해요. 할머니 집에는 잘린 돼지 목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발언 없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전략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택하지 않고 투명성으로 거짓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즉시 모든 물류 관련 데이터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해시 검증을 마친 블록체인 운송 기록과 감시 로그를 전 세계에 공유했죠. 이 문서가 한국 화물의 농업 인증을 입증합니다. 중국의 자료는 전부 조작이며 거짓입니다. 명백한 날조이며 불법적인 선동이죠. 법률 자문이 확언했습니다. 국제감시기관은 모든 봉인과 센서, 운송 체인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역추적이었어요. 한국은 곡물 가격 덤핑의 배후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단 몇 시간 만에 중국의 국영 트레이더들의 보복임이 드러났어요. 글로벌 시장이 뒤흔들렸고 다국적 무역사들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이버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보복을 절대로 탐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명백한 중국의 오판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이버 방어팀은 단순 방어를 넘어 통제된 역공을 개시했습니다. 공격 트래픽을 미끼망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공격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 그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수집된 IP와 명령 서버는 대부분 중국 국영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제네바와 브뤼셀의 외교 채널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각국이 즉시 중국 국영 기업의 거래 결제를 동결했고 일부는 해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거든요. 결국 한 대형 중국 국영 기업은 불과 하루 만에 해외 주문의 36%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억 달러가 증발했죠. 심지어 레일라의 마을 현장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방어를 넘어 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자율 전력망 드론이 몇 시간 만에 마을의 전기를 복구했거든요. 모바일 정수 장비가 중국이 오염시킨 우물을 정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투명한 환경 센서를 설치해 주민들이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게 했죠. 사람들이 수치를 직접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의에서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눈으로 안정된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중국은 불확실함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정함을 심어주었지만 한국은 그러한 중국의 계획을 간파하고 그러한 전략을 완전히 깨부숴버린 거였죠. 결국 중국의 공격은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었지만 신뢰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차분한 대응과 공개 전략은 전 세계 여론을 완전히 뒤집었죠. 국제보험사들은 이내 중국의 가격 조작 기업과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다자 기구들은 중국의 무역 공세를 정식 조사하기 시작했죠.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선전전은 자체 붕괴했습니다. 중국 국영 트레이더들의 누적 손실액은 벌금 포함 약 6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새 계약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날 밤, 박 장관은 무거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전선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지쳐있던 레일라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뭔데요? 선의는 흔적을 남기고 비겁함은 발자국을 남겨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라늄을 지켜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지켰습니다. 신뢰라는 어떤 무기보다 강한 방패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을 가한 쪽은 결국 자신이 더 깊이 베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패배였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또 다른 대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우라늄을 옮기는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만 성공해도 일단 한국이 급하게 구해야 하는 우라늄은 충족할 수 있게 되어 급한 불은 끄게 될 것입니다. 알파 열차 확인. 5시 분기점에서 10분 후 출발 예정입니다. 통신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서울 관제센터의 모니터에는 레일라의 얼굴이 떨리는 영상으로 비쳤어요. 저는 3번 칸 안에 있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칼륨 비료 23K 델타 라벨이 붙어 있어요. 당연히 위장용이죠. 그들은 우라늄을 정말로 칼륨 비료라고 생각하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쪽이 의심은 안 했습니까? 레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은커녕 농사가 잘 되길 빈다더군요. 그녀의 열차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유라시아 초원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황량했지만 그 고요 속엔 역사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열차는 농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장 차폐 기술과 온도 제어 시스템이 탑재된 특수 화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가장 강력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가장 똑똑한 기술이었죠. 관계 밸브로 위장된 센서들이 위성으로 가짜 농업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작전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단지 비료를 실은 열차가 초원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초원은 날씨의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였죠.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모래 폭풍 발생. 시야 급격히 저하됩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풍속은? 제가 물었습니다. 시속 90km 이상 상승 중입니다. 화면 속 레일라의 얼굴이 모래와 정전기로 뒤덮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너무 심각해요. 이 구역의 터널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조금만 바뀌면 끝입니다. 중국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우리가 우라늄을 공급받는 것을 막으려 하겠죠? 비밀 계획이 전 세계에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보강 장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건초가 있어요. 엄청 많이요. 건초요?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수확한 건초를 가져오세요. 북쪽 비탈을 덮어요. 빨리요. 그 목소리는 지휘관의 명령이자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잠시 후 주민 수십 명이 모래바람 속을 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거친 바람 속에서 마른 건초 더미를 들고 터널 입구를 덮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드론 화면 속 사람들은 실루엣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엔 두려움보다 의지가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신호 끊깁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기록 유지하세요. 만약 터널이 무너지면 좌표라도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니터는 깜박였고 노이즈만 가득했죠. 그러다 갑자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레일라 터널 이상 없습니다. 모두 안전해요. 순간 방 안의 숨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 국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통역이 아니군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임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우리의 형제이자 핏줄, 그들 모두가 핵심이에요. 그들 없이는 우리의 작전은 진작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형제들의 힘을 합치면 자연재해조차 이길 수 있죠. 열차는 러시아 구간을 통과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위성망은 중국의 정찰 궤도를 바꾸기 위해 실시간으로 궤도 계산을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첨단 광학 위성조차 한국의 가짜 농업 데이터에 속았습니다. 화면엔 토양 영향 분석 데이터만 반복되었고 그 속에 우라늄 운송 신호는 완벽히 숨겨졌습니다. 그때 제 모니터에 짧은 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배송 완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 국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속삭였습니다. 끝났군요. 이어 들려온 레일라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물 이송 완료. 탐지 없음. 임무 성공입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레일라,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건너 세상이 두려워하던 물질을 옮겼어요. 그리고 침입자들은 그걸 비료라고 믿었죠. 정말 대단하고 용감해요.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료는 생명을 키우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저는 우리 마을 주민들과
제 아내 핏줄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부산항에 도착한 새벽, 안개 속에서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이 묵묵히 서서 컨테이너가 하나씩 하역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어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숨결 하나, 우리가 해냈다는 안도의 숨결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기술만 운반한 게 아니라 꿈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레일라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빛은 결국 동쪽으로 돌아오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옮긴 것은 단지 원자핵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의 심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새벽, 그 심장이 전 세계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나라만큼은 절대로 한국의 이러한 대성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나 갈구하던 우라늄도 전부 한국에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한국의 모든 잠수함에 대한 유엔 검사를 요구한다. 중국 대사의 목소리가 뉴욕 유엔 본부의 대리석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 뉴스는 곧바로 같은 문장을 내보냈어요. 중국, 한국 핵무장 의혹 제기. 서울 청와대 상황실 안은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장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로는 이길 수 없으니 쇼로 덮는군요. 워싱턴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히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그 뒤 비공개 채널에선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몇 시간 뒤 청와대의 비상 라인이 울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우린 그 연극에 끼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진짜를 압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이미 증명했어요.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속아서 한국이 핵무기를 통해 더 큰 도약을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공동의 적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 그래도 나쁜 이미지가 나라까지 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공격할수록 서울은 정반대의 행동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지만 우리는 행동했거든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인도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듈형 주택, 태양광 클리닉, 해수 담수화 장비를 실은 한국 트럭들이 레일라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죽은 땅이라 불리던 사막이 이제는 태극기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이틀 뒤 레일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학교 앞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긴 한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쉽니다. 화면 너머로 반짝이는 관계 파이프와 땀 흘리며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냈어요. 선생님들을 보냈어요. 약속한 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해줬어요. 세계 언론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막의 생명을 불어넣다. BBC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심지어 유럽의 냉소적인 논평가들마저 말했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신뢰를 회복한 나라는 인류 역사에 없었다. 반면 중국의 서사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외교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항의는 지속하되 실효성은 점점 감소할 것. 결국 단 하루 만에 중국 외교대표단은 유엔 조사 요청을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이 오직 침묵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행보였죠. 한편 레일라의 마을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마을의 전기를 살리고 클리닉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넘쳤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이름조차 어려운 현지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었죠. 그 아이들은 한국인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곳곳엔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희망을 만들다 한 노인의 영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인을 보냈지만 당신들은 의사를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불을 약속했지만 당신들은 물을 약속했죠. 그는 새로 생긴 저수지를 가리켰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늘이 물 위에 비칩니다. 언덕 위에는 레일라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레일라는 무릎을 꿇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셨습니다. 그래, 동쪽의 자손들이 정말로 돌아왔구나. 조상들이 오늘은 웃고 있겠지. 우리가 그들을 믿은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 풍경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귀향이었죠. 한때 아무것도 잘하지 않던 들판은 이제 관계 펌프의 숨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제의 들판 대한민국, 키르기즈 공화국.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흙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단다. 그녀는 온실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밑엔 모두가 차지하려 싸우던 것이 잠들어 있지. 잠수함 쉰척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이야. 하지만 이제 거긴 꽃을 키우고 있구나. 중국을 선택했다면 꽃은커녕 사람이 1000년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을 거야. 조상들을 뵐 낯이 없어지게 되었을 게 분명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멈추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온실 유리를 통과하며 모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그것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빛과 과학을 위해서요. 우리는 우라늄을 국민들을 지키고 나라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지, 절대로 침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는 남의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서야 세상이 배울 거야.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틀 뒤 상황을 보고하러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작전으로 무엇을 보았나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카. 저는 평화가 손으로 심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는 폴더를 천천히 덮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평화가 힘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그 질문은 잠시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세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운 평화는 영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이 강은 파괴와 재건, 절망과 희망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초원에서 운반된 화물은 깊은 지하로 옮겨지고 있었죠. 6톤의 가능성, 하지만 절대 깨워지지 않을 잠든 힘이었죠. 저는 네일라와 그녀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형제의 들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건지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복보다 친절이 더 오래 남는 법이지. 이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계나 광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며 재에서 다시 빛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말이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됐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억지력은 6톤의 우라늄이 아니라 5000년의 기억이었습니다. 버텨온 역사, 배려의 마음, 그리고 파괴 대신 창조를 선택한 용기. 비로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됨이었습니다. 비가 지난 뒤의 흙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씨앗이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